반갑습니다. 오늘 대학에 있으면서 저희가 점점 더 잊어버리는 게 맨날 자기가 하는 일만 보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전주에 계시다 보면 요즘에 워낙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기존의 산업하고 융합되는 게 되게 많은데 실제로 경험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이런 어떤 변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어느 분야에서나 세계에서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전주가 세계의 전주가 돼야지 한국의 전주 가지고는 이제는 아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가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영어로 월드 푸드테크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제 이니셔티브. 이제 뭐 그게 월드 푸드테크의 전주가 가져야 될 이니셔티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서울이라든지 또 강남이라든지 뭐 여러 어떤 개인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 문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파리에서 기후 협약도 하고 탄소 문제 얘기하는데 기후 문제는 누가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사람이 이제 먹고 소비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원료에서부터 식량에서부터 여러 가지 가공되고 조리하고 음식물 버려지는 전 과정에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라는 이유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인구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으로만 보면 저출생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걱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시간을 갖다가 월드로 바라보면 인구는 반드시 줄어야 됩니다. 지금 지난 50년 사이에 40억 인구가 82억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우리나라의 수명이 50년 전에는 62, 3세였는데 지금 85세를 넘어서고 있고요. 요즘에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50년 전에 우리가 뭐 단백질을 갖다 고기를 먹었나요? 다 체격도 크시고 육류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반려동물? 예, 이게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1,500만 마리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도 고령화되고 얘들도 사람하고 똑같은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어떻게 보면 영양과 이런 에너지를 누가 어떻게 공급할 거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답도 없고 해답도 없습니다. 근데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인구는 2050년 최소한 100억이고요. 통계에 따라서는 110억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지 답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의 세대에서 30년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한번 지금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어떤 시작은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는 게 제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될 겁니다. 지금과는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건 지금처럼 살아와서는 안 되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찾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전주에 와서 오늘도 이제 뷔페 음식을 이렇게 먹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예전에는 음식을 베푸는 이유가 뭐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정도 많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좀 경제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을 나누는 거니까 되게 좋은 문화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우리나라 식량 안보 얘기를 되게 농업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체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버리는 음식이 40%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농업에서 생산해 가지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벌레가 뭘 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격적 요인 때문에 쓰지도 않고 버리는 농산물, 이제 식량 자원 12%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하고 또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했다가 명절날 선물 받으셨는데 제때 못 드시면 버리는 거. 당연히 급식, 외식, 뭐 오늘 같은 뷔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것들이 소비가 되면 사실은 먹지 않고 보관만 하다가 저장만 버리는 게 4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은 이런 거죠. 자기 먹거리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주문하면 돈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반찬을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예전에는 굉장히 그게 사회적으로 되게 필요했지만
앞으로 미래의 환경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소비자의 어떤 생각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데이터화해서 진짜 먹을 것들을 만들어내고 먹지 않을 것들을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그 시기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가 이 서울대학교에서 창발센터라는 거, 엑소라는 건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오늘 이 행사가 될지 어젯밤에 몰랐습니다. 근데 정답은 없죠. 예, 근데 해답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 분야에 제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책임자들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창발센터는 문제 해결, X를 O로 만드는 CEO도 있고요, CTO도 있고, COO도 있고 각 분야의 최고의 책임자들을 키우는 최고 책임자 과정이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어떤 발전된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보다 1인당 GNP가 높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하고 다르게 남이 시키는 걸 하지 않습니다. 남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교육, 기존의 어떤 인재는 더 이상은 필요한 지식,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챗GPT에 물어보면 저희보다 더 많은 80억 인구의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는 사실 챗GPT가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에서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책임지고 해나가는 어떤 미래의 인재가 저의 표현은 창발가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머지니스트의 어떤 개념이 이런 거죠. 이머징, 뭔가 새로운 것들이 출몰하는 거. 이머징 뭐 비즈니스도 있고 이머징한 어떤 생태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머징의 시작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위기의식입니다. 이머전시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머징하는 일이 일어나. 위기는 곧 뭔가 기회이고 새로운 게 뭔가 출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머징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정보가 많고요. 뭔가 이렇게 저녁에 오늘 이렇게 모이시는 어떤 리더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빨리 감각적으로 그걸 느끼셔야 되니까 더 많은 정보와 이런 새로운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자기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인재들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세상은요,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임원 인사들이 굉장히 바뀌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만 해도 CEO를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고, CJ 제일제당은 이제 아예 한국에서 개발하지 않고 미국의 현지에서 이제 개발하는 딱 하나입니다.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현지화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수출해서 관세해가지고 글로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제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료도 비싸고 생산해서 우리가 제조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관세 내고 어떻게 수출을 합니까? 그게 민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국가적으로 보면 수출하고 싶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리더의 변화,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거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1971년생인데 어떻게 하면 미국 사람도 아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커서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혼도 하셨고 아버지는 폐륜이고 본인이 이제 어머니가 있었던 어머님이 이제 복수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형에 따라서 캐나다에 본인이 이제 대학을 가서 퀸스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에 한 10위권 되는 그런 이제 주립 대학에서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 3학년 때 미국에 편입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간 적이 없습니다. 대학원 입학해서 이틀 만에 자퇴했습니다. 이분의 어떤 커리어로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해서 남아프리카 학교를 다니다가 캐나다에서 2년 다니고 미국 와서 2년 다니고 사회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미래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걸 다 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정부 효율성위원회인가요? 해서 30%의 어떤 정부 예산을 줄이겠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100억의 인구가
반드시 고민하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하면 다들 고기를 좋아하십니다. 예, 고기 맛을 잊지 못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억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축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기의 단백질을 대안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식물성 고기를 만들던 세포 배양육을 만들던 곤충을 가지고 만들든 간에 결국 마지막에 되면 고기의 피의 색깔과 맛을 낼 수 있는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유전자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여기 이제 이 스탠포드 대학의 패트릭 브라운이 저걸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만든 회사 이름이 임파서블 푸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에셋이 여기에다 8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단일 회사에 8천억 원입니다. 한 회사의 기업 가치 8천억 원이 되는 우리나라의 제조기업이 있을까요?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기업 가치를 한 10조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5조 원 정도로 가는데 왜 이게 그런 정도의 그 하나의 핵심 기술이 가치가 나왔냐면 전 세계 매일 먹는 고기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이게 한국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하버드의 싱클레어 교수가 회사를 한 14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호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버드에 와서 요즘 이제 노화에 대한 연구를 제일 많이 했죠. 책 중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들보다 고기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운동도 안 하는데 심장병의 발생률이 낮을까? 그걸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와인에 있는 어떻게 보면 포도 씨에 있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원래 탄닌인데, 이분은 탄닌을 찾지 않고 포도 껍질에 있는 레스베라트루라는 물질을 찾아서 그 물질이 솔트라고 하는 단백질을 활성해서 노화를 막는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여러분들 에스테로더에서 리바이털라이즈 크림에 이제 노화를 억제하는 어떤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개발을 했고, 또 이제 뉴스킨에서 라이프스펜이라고 하는 이제 건강 노화, 이제 건강 기능성 식품을 이제 생산하는 이제 상품의 이제 핵심 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GSK에서 이 물질의 유도체를 찾아서 이런 노화를 막는, 특히 이제 당뇨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갖는 물질을 개발해서 현금으로 1조 원의 기술 이전했습니다. 하버드 역사상 가장 큰 기술 이전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노화를 막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어 있는 물질이죠. 밤냉어는 여러분들 MIT에서 잘 아시겠지만 모더나를 만든 40여 개의 이제 이 바이오 기업을 만들었고요. 모든 기술은 똑같습니다. 나노입니다. 나노 기술 가지고 헤어 쪽에 뭔가 그로잉하는 거,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어떤 약물들을 갖다가 이제 전달하는 시스템 등을 했는데, 처음에 이 mRNA 백신이 사실은 원래는 이제 항암 백신을 만들려고 했다가 요번에 코로나 때 이제 이게 터져서, 저게 2021년도 제가 12월, 여기 기업 가치는 전부 2012년도 연말 기업 가치인데요. 밤냉어 주주 명부를 보니까 한 3.2%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모더나 기업 가치니까 개인 재산으로 한 5.4조 원을 갖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딱 하나입니다. 백신이 없으면 그때 아마 전 세계 인구는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령이 이제 높으신 어르신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거, 근데 대체가 불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어떤 사회에서 그분이 그걸 통해서 개인이 먹고 사는데 쓴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푸드테크 분야의 세계 최초이고 최고이고 앞으로 제가 기대하건대 전 세계 시장에서 먹는 게 필수적이지만 요즘에는 옷이나 사실 신발을 사시는 게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필수적인 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먹는 거에 돈을 쓰고 나면 나머지의 비용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죠. 결국 아마 이 먹는 산업, 먹는 거에 연관된 산업이 시장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먹는 거에 진심인 거, 그죠? 이제 먹는 거에 뭔가 콘텐츠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개인화된 이런 어떤 음식을 추천하는 거, 주문하는 전 과정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술, 우리나라의 어떤 경험이 전 세계 표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먹방은 한국이 표준어입니다.
예, 먹는 방송은 한국 표준어가 되어 있죠. 그 KFC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KFC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5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실제로 보스턴 가면 전부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별그대 뭐 이런 데들, 그죠? 예. 별에서 온 그대인가요? 뭐 예, 그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방송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콘텐츠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저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앞으로 이제 화학 산업을 넘어서 아마 이런 먹는 거에 연관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술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넘버원 산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면 가진 게 없습니다. 오로지 교육밖에 없습니다. 저스트 교육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는 남들보다 뭔가 자식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뭔가 가르치고 부모가 희생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인재,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든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죠? 물론 뭐 중국도 잘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직접 스마트폰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된 스마트폰 가장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민족일 거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기후의 문제가 뭔지, 어떤 보건의 문제가 뭔지, 식량의 문제가 뭔지를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찾아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융합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코리아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푸드테크랑 비춰보니까 결국 앞으로 미래의 인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없다 하죠. 이제 뭔가 자기가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인력 문제, 환경 문제, 건강 문제, 지역 문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의 청년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월급 가지고 지금의 청년들이 미래의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이겠죠. 삶이라고 하는 게 뭐 태어나서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예, 죽고 싶은 분도 없고 안 죽는 분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태어나서 결국 끝은 있는데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일을 재미있게 하면서 결국은 그 일을 가지고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 해결이라는 게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실증할 수, 실제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이 실제로 기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존의 어떤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창발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푸드테크에 대해서 The Emerge for a Positive Future라고 이제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보다는 뭔가 미래가 좀 더, 내일이 좀 기대되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미래를 위해서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해내는 그런 창발가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에그리의 컬처를 붙습니다. 흙에서 컬티베이션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인 어떤 워딩도 있지만 농업은 라이프입니다. 농업이 라이프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자원을 만드는 거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서는 쌀도 만들어내지만 뭐 누에고치를 해서 옷도 만들어내고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집도 짓는 겁니다. 초가집도 짓는 거고요. 그게 농업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의 농업이 생산하는 입장에서 팜하고 이쪽에 바이오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했던 라이프라는 의미는 결국은 소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이 식품 산업인 농식품 산업이 관심을 가졌던 건 양의 문제를 해결했고 질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치의 문제를 해결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먹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많이 먹는 사람이 먹는 거 좋아해요. 요즘에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거나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진짜 스페셜티가 있어야지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어떤 농업에서 이런 어떤 생명 자원을 만드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거에 환경의 문제는 어떤 그린의 문제가 있고 어떤 바이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역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역으로 공급의 어떤 밸류를 찾아보는 것이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어떤 농업과 식품이 가야 될 어떤 미래 산업은 개인 맞춤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국 세상이 바뀐 건 스마트폰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오늘 뭐 기차표를 예약을 하고 이렇게 뭐 택시를 타고 하지만 우리가 결국 예전에는 다 뭐 어디 집 찾아가면 뭐 저기 지도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전화기도 쓰고 했지만 이제는 각자 앞으로는 음성 AI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답하는 시스템으로 뭐 앞으로 금방 바뀔 겁니다. 기본적으로 90년대 우리가 개인용 PC가 나오던 시대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 인공지능이 동시에 올해 노벨 물리학상하고 노벨 화학상을 둘 다 받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삶은 스마트 라이프로 바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마 1년 중에 저의 전화를 받거나 제가 찾아가는 날이 며칠 되기 어렵습니다. 다 바쁘다 그러고 다 1인 가구가 800만 명이 되는데 누가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명절 때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요즘에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 생일날 고양이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집안에서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소중한 사람일까? 이 고양이가 소중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양심을 갖고 봤을 때 그렇다. 고양이가 어머님한테 훨씬 더 많은 감정적 교육을 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아들의 어떤 좀 약간 행동에서 봤을 때. 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앞으로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사실 거냐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남으시거나 이렇게 되시면 제 목소리를 가진 음성 AI가 케어콜 서비스를 하겠죠. 전화를 할 겁니다. 어제 잘 주무셨는지, 어제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 어제 드신 건 어떠셨는지. 그러면 음성 AI가 당연히 어머니한테 솔루션을 주게 추천을 하겠죠.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답이 좀 이상하면 저한테 바로 데이터 알고리즘을 저한테 오늘 어머니 찾아뵈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겠죠. 여기 하루에 2,000원, 한 달에 2,000원 내시면 안 하시겠습니까?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I가 우리 어머니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주는 라이프로 가는 걸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좀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꼭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만 로봇이 좋아지면 우리가 반복적인 어떤 일상을 사람이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어머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완 작가가 보였던 켈로그라는 게 왜 역사적이냐면 저는 이제 푸드테크의 핵심을 뭐 S사, L사를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예를 들었을 때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된 이유는 뭐냐? 오늘 계신 원우님들이 거의 제가 한 60, 70% 이상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요.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걸 S사, L사가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켈로그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피크라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가서 빵 먹어도 되는 게 우리나라처럼 급식이 완성도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직접 밥 해주는 국식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먹는 거에 진짜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우리 이제 입시를 했는데 지역균등으로 저희 뽑으면 10명이 이제 아마 2배수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1등만 그 교장 추천으로 면접을 보는데 재작년에 제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전공에서 18명 지역균등 뽑는데 18명이 전부 여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고등학교 1등은 전부 여학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애가 이제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왜 여학생들이 이렇게 남학생들보다 리더십이 강할까?
엄마 얘기 듣고 아빠 얘기 듣고 정리해서 설득하고 남학생들은 게임하고 예,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약간 확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30년 전에 제가 뭐 대학 올 때만 해도 남학생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지금은 아들 낳으십니까? 딸 낳으십니까? 예, 그거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년 사이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맞는데 결국 그게 디지털 전환되면서 여성들의 어떤 역량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출생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뿐이지 여성들이 남성들만큼의 어떤 역량을 갖춘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죠? 근데 다른 문제가 생긴 것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지역에 올 때마다 이런 다문화 애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제가 평창에서 다문화 가정 애들 교육을 해보면 얘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불쌍함이 너무 커요. 물론 모든 다문화 가정이 그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어머니 되게 젊은데 이렇게 뭐 지역에서 좀 이제 연세 많으신 이게 이 아들 딸 입장에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되게 강해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나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문화 애들이 생각의 깊이도 많고 자기가 갖는 어떤 책임감이 굉장히 크고 또 한국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게 뭐 베트남이 되던 그게 말레이시아에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다문화 역량을 저는 오히려 긍정. 일론 머스크가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이고 캐나다에서 공부해서 미국 와가지고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남자여야만 되고 여자여야만 되고 한국인이어야만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바꾸면 또 다른 어떤 그게 정답은 아닌데 다른 해답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도 실제로 보면 한국에서만 공부해서 한 학생들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중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부모님이 제조업을 하셔서 신발 공장을 하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공부하고 커오고 뭐 인도네시아에서 커온 친구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항상 한국 사람인데 좀 더 뭔가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 또 하나는 한국이 좋아서 아예 한국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에 못 가서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오는 애들. 오히려 이렇게 좀 더 우리나라도 월드에 대한 어떤 플랫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일례로 그런 거죠. 전 세계에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은 애들이 한국에 오면 모든 분야를 다 잘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모든 산업을 다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지금까지 어떤 경험과 기술과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월드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소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은 사용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공급자가 세상을 바꾸죠.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도 정부 주도였다가 뭐 대학이 이제 외국에서 배운 걸 가지고 지식 기반이었다가 IMF 이후에 글로벌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정부도 아니고요, 대학도 아니고요, 글로벌 기업도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라이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또라이가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라이라는 건 기존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뭔가 돌연변이가 결국 어느 순간에 가장 지금 시대에 뭔가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 친구가 아이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하고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우리가 반드시 이게 안 된다라고 예측하기에는 세상의 변화가 되게 빠른 거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매일 루틴하게 고민하는 건 오늘 뭐 먹을지입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오늘 누구의 어떤 축하할 날인데 내가 집에서 음식을 할 건지 식당에 예약을 할 건지 아니면 뭔가 간편식이나 식재를 사서 조리해 줄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 학생들 보고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올리브영에서 이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자친구 선물해줬다 혼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예, 요즘엔 다 3D 프린팅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인터넷, 카카오 인스타 올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안 하면 되게 피곤한 세상이 됐습니다. 예, 뭔가 정화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다 개인화해서 개인에 맞는 뭔가의 어떤 소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근데 CES에서 이 푸드테크가 세계 5대 산업에 들어갔던, 5대 기술에 들어갔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지금의 어떤 삶에서 중요한 건 먹고 화장실이 오히려 중요해져요. 옛날로 생각해보면 60년 전에는 우리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고요, 당연히. 예. 그 다음에 부엌도 집에서 냄새 난다고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집 지음이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육성 호텔은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창가에 있고, 예, 청담동에 식당 가면 주방이 가장 가운데 있거나 메인에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먹고 화장실 가는 게 예전에는 약간 냄새 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의 라이프에선 제일 중요한.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냄새가 안 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죠. 고기를 구워도 밑으로 빠지든지. 뭔가 과거의 어떤 문제를 어떤 기술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화장실 가는 것이 그렇게 어때 뭐 좀 기피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키친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1인 가구에서 내가 요리도 할 수 없고 혼자서 밥해 먹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가 바코드만 입력하면 전자레인지로 할지 에어프라이로 할지 뭐 이런 오븐으로 할지 자기가 알아서 조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과거처럼 우리가 일일이 직접 식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봇이 결국은 이제 일상을 갖다가 반복적 일상을 바꿀 건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오늘도 보시지만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요리해 주는 게 엄마가 요리해 주거나 아니면 급식이나 외식에서 뭔가 사람을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안전 이슈도 되게 큽니다. 웍 같은 거 하고 아이스크림 푸는 거 팔목 괜찮을까요? 저 스마트폰 들고 다녀도 지금 팔목이 아파서 지금 굉장히 힘든데, 예, 반복적으로 서빙하고 조리하고 중국집이 왜 프랜차이즈가 없는지 아십니까? 웍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능한 게 있습니다. 로봇이 하면 됩니다. 예, 여경래 셰프의 요리를 웍을 가지고 불맛을 하면 90%는 똑같이 내죠. 근데 여경래 셰프의 예를 들어서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간편식을 만들면 한 50%밖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의 온도도 다르고 집에서 조리하는 방식을 똑같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빠르겠습니까? 로봇이 하는 게 훨씬 더 이런 집에서 조리하는 것보다 유사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레시피, 본인의 어떤 콘텐츠, 본인이 이런 것들을 기술화시키면 우리가 지금 뭐 생산해서 농업에서 가공해서 이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전 세계의 K푸드 또 K푸드 테크를 더 글로벌하기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로봇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인류가 지속 가능한 어떤 식량 문제 중에서 이제 이런 동물성 식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웨이스트를 줄이는 이런 게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서 우리가 음식을 넣고 이 음식이 언제 냉장고에 들어와서 언제까지 유통기간인지 잘 모르십니다. 그런 것들을 개인한테 맞는 레시피, 음식에 대한 조리법을 추천해주고 언제까지 먹으라고 추천해주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어떨까요? 웨이스트를 줄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키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에서 뭔가 양을 늘리고 뭔가 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치 있게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일례로 이런 거죠. 코로나 때 제가 한 6kg 찌고 지금까지 안 빠지는데요.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영화관을 가지 않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식당 가서도 대부분 테이블 오더 하시지 않습니까? 테이블 오더가 왜 잘 되는지 아십니까? 각자 주문하기 때문에 매출이 늡니다. 테이블 오더가 없을 때는요, 각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니까 통일입니다. 테이블 하면 각자 원하는 거. 제가 그전에는 떡볶이는 다 3,000원이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음식 주문을 하면 15,000원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핑을 다 추가합니다. 피자를 하던 떡볶이를 하던 그 안에 그러다 보면 다 먹으면 살찌는 거고 남기면 환경에 안 좋은 구조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배달의 민족 할 때 그런 얘기, 행복을 배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살이 찌는 건지 환경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포장재의 문제라든지 배달하면서의 어떤 에너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나는 개인으로서는 뭐 간편하고 행복하지만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 같이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편리성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어떤 기호성에 맞춰서 개인한테 맞는 영양과 건강과 이런 가치 있는 소비를 추천해주고 가정식, 외식, 급식에서 역으로 주문 배송 물류가 붙는데 이게 집으로 배송하는 거하고요, 식당으로 배송하는 거고요, 조달청을 공공을 배송하는 게 이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죠? 결국 뭐냐면 사용자가 또는 돈을 내는 어떤 소비자가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어떤 생태계가 다르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식품 관련된 분들의 개념이 다른데 저는 이 푸드테크 산업의 시장 규모가 얼마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을 거에 돈 쓰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돈 쓰는 산업을 다 합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먹을 거는 식품이죠. 뭐 이런 뭐 식재료든 제품이든 외식이지만 배달료는 우리가 뭘로 볼 거냐요. 푸드는 아닌데 배달료는 내가 먹기 위해서 나 대신 배송하는 비용이고 먹기 위해서 집에서 우리가 전자레인지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뭐 그 안에 하다음에 뭐 오븐도 사고 했을 때 이거를 푸드테크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저는 먹기 위해서 정수기 사는 거, 쿠쿠 밥솥 사는 거를 저는 푸드테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생산과 유통과 소비 전 과정에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고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나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가 바뀌면 그건 전부 첨단 기술이 들어가서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달에 수입 중에서 먹을 거에 지출한 비용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게 어떤 하나의 산업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수가 아까 전에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어떤 지금의 어떤 푸드테크 산업을 바꾼 건 결국 따지고 보면 아마존과 알리바바와 쿠팡의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제품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 먹어요. 예를 들어서 매대 점유율이라는 게 뭘까요? 오프라인에 편의점에 가시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어떤 군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온라인은 어떻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매장을 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시장의 독점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선택적이고 맞춤형이 가능해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알렉사라는 음성 AI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나가실 때 우산은 챙기시고 뭐 차는 드세요라고 할 때 우산이 없어 그러면 주문할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아마존 알렉사가 음성으로 어머니하고 나누고 주는 아마존 대시원드가 주문하면 아마존 프레시가 집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 이게 아마존이에요. 2021년도부터는 아마존이 월마트를 누르고 미국 매출액 1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페이의 매출액이 코로나 때는 배달의 민족 주문액이 카카오페이 매출액이 60% 정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자동차를 사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배달하고 뭐 음식 주문하고 이런 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이 이런 어떤 매일 먹는 거에 관련해서 소비하는 게 결국은 그런 어떤 파이낸스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런 어떤 물류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온라인만 할까요? 오프라인을 다 무인화시켰죠. 만약에 얘들이 편의점을 내기 시작을 한다면 쿠팡24가 편의점으로 들어온다면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이 하나의 어떤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고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어떤 이제 이 모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터파크였어요. 처음에는 인터파크는 아마존하고 똑같이 온라인 책 서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식품도 판매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기용 회장님이 이 인터파크를 이제 야놀자에다 팔면서 서울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창업하는 여러 학생들한테 강의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마존하고 똑같이 온라인 책 서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인터파크를 이제 매각하시면서 왜 나는 아마존이 못 됐을까? 예. 제프 베이조스는 남이 안 하는 것만 했다. 나는 남이 하면 따라했다. 근데 그게 이기용 회장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패스트 팔로우 굉장히 잘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퍼스트 무더 창발가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 교육 시스템을 받아왔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어떤 생태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예?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거를 시도하기에는 좀 더 뭔가 우리 어떤 사회가 그런 어떤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뭔가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태계적으로는 좀 어려운 미국 같지는 않은 면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어떤 푸드테크에 있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식품 산업을 주도했고 이게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PB 제품을 만들어내고 농업하고도 이제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 그러면 전통적인 어떤 유통기업 외에 제조기업은 이제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 네슬레는 반대로 제일 오래된 식품 제조업이죠. 근데 이 네슬레는 영양에서 시작해서 인공 모유로 시작을 했지만 건강과 웰니스 기업으로 자꾸 바꿔가면서 이런 네슬레의 어떤 이 핵심은 전 세계에서 남이 하지 않는 핵심적인 어떤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15%가 안 되면 사업을 접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차피 스위스라는 국가는 내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글로벌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인력과 기술 쪽에 투자가 되게 많고요. 네스프레소라는 캡슐 커피도 만들고 이제 블루바틀도 인수하고 스타벅스도 인수를 했죠. 스타벅스가 네슬레라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네스프레소가 사실은 한국에 들어와서 캔커피나 여기 이 매장이 잘 안 돼서 스타벅스에 밀렸죠. 블루바틀을 이제 매장이 50개가 안 될 때 8천억 밸류로 인수를 했거든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찍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외식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스트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가 필요한 거이고요. 스타벅스를 인수했다는 건 이 외식업을 이제 이걸 인수한 게 아니라 스타벅스의 브랜드를 제조업에서 가공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와 네슬레는 경쟁하지 않는 구조죠. 예. 저는 월드가 되려면 제조가 유통이 부럽다고 유통으로 뛰어들고 외식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협업의 모델들을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은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쿠팡의 김범석이나 마켓컬의 김수라나 뭐 트리찌나 뭐 배민이나 베어로부터 야놀자 같은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20, 30대 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최소한 이런 거죠. 내가 앞으로 30년은 열심히 일할 텐데 앞으로 3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미국이 혁신해 나가는지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를 잘하는 거는 젊은 세대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남이 하지 않았거나 해외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 안 하는 것들을 한국에서 시작하는 일들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한 일들은 딱 하나입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앞서서 우리가 아마존이나 이제 알리바바 예를 들었지만 지금의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인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되었고
거기에는 결국은 테크가 필요하고 그런 테크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쿠팡이 없으면 불편하게 만들고 마켓컬리가 없으면 불편하게 뭐 이런 트리치가 없으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이나 이제 현대나 롯데가 저는 다 푸드테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도 테크 기업이지만 앞으로 로봇도 되게 중요하고요. 조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이 바이오를 하듯이 삼성 푸드테크를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 헬스를 해야 되고 스마트 키친을 해야 되고 그럼 결국은 개인이 정밀하게 자기한테 맞는 어떤 맞춤형 식품에 대한 정밀 식품에 대한 기술을 삼성도 할 거고 현대도 앞으로 아파트 단지 만들면 다 뭐든지 급식을 하면 로봇이 배송해주고 로봇이 조리하고 로봇이 서빙할 텐데 그 기술을 가장 잘하는 건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한 현대가 가장 로봇 기술이 이제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 롯데의 신동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보다 더 나쁜 건 실패를 숨기는 것. 그보다 더 나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실패조차 없는 것. 롯데가 우리나라에서 재계 5위에 뭔가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1등에 대한 어떤 위치가 되게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잘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걸 하기가 되게 어려운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나이나 직급보다는 이제 직책 위주로 가고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뭔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에 먹는 거에 관련된 산업이 크기 때문에 푸드테크와 연계된 산업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하는 일이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이고 좀 더 전문화되고 그 안에서 협업하는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드워드 리가 이제 어떤 흑백 요리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흑수저가 이겼죠. 예, 마지막에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나폴리가 이제 뭐 나폴리 마피아였나요? 예, 1등을 하고 이제 에드워드 리가 2등을 했는데 전주에 왔으니까 이제 비빔밥. 자, 여기서 이견이 갈렸습니다. 예. 백종원 대표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설득당했다고 안성재 셰프는 비빔밥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근데 이게 되게 흑백 요리사는 미국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더 셰프였나요? 탑 셰프와 굉장히 유사한 프로였어요. 근데 한국이 이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미국이 20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뭔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이제 월드 푸드테크를 할 때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야, 이기원 교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월드 푸드테크의 이니셔티브를 월드 푸드 기업도 없고 월드 테크 기업도 없답니다. 우리가 네슬레가 있냐? 우리가 스타벅스가 있냐? 우리가 무슨 오픈 AI가 있어서 챗 GPT를 갖고 있어? 우리가 구글이 있어?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드 푸드도 없고 월드 테크도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먹는 거에 이런 넷플릭스를 잘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넷플릭스에서 만든 음식을 실제로 캐치 테이블로 예약해가지고 그 다음날 모든 식당이 예약이 다 끝나고 이 음식을 급식으로 웰스토리에 넣어서 또는 이런 급식 회사가 메뉴화시키고 일주일 만에 GS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랑 계약이 돼 있어서 이런 어떤 편의점에 일주일 만에 이런 간편식이 나오는 전 세계 이렇게 빨리빨리 테크를 먹는 거에 도입하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먹는 거에 이런 콘텐츠하고 이런 어떤 서비스하고 제조하고 유통이 융합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그리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소비해 보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따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관광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먹고 있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보기 위해서 한국의 식당 예약도 예전에 우리가 영화 보면은 또 쇼핑하면 홍콩 가지 않았습니까? 미쉐린 식당 가면 이제 외국의 유명한 식당 예약가 있지만 지금은 넷플릭스에 나왔던 흑백 요리한 식당을 외국 애들이 예약할 수도 있는 거고 외국 사람들이 이 메뉴를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식업이나 급식업이나 이런 간편식에 활용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월드 푸드테크라는 어떤 단어를 처음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산업이 월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1등 산업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미래 전기차 기술이나 화학 분야나 뭐 심지어는 원전 뭐 모든 분야가 대한민국이 다 잘합니다. 근데 유독 농식품 분야만 로컬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융합적이거든요. 전주처럼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기술을 붙이냐에서 지역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냉동김밥을 만들고 냉동 비빔밥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트레이더 조처럼 이번에 김밥이 수출이 많이 되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고, 뭐 치킨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에 KFC를 먹고 과거에 우리가 던킨 도너츠를 먹었지만 우리나라의 빵집이, 그죠? 우리나라의 어떤 치킨집이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프랜차이즈 하기가 훨씬 더 좋은, 아니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 이거.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가장 앞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야에 테크를 융합하는 것들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계속 전통적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한계점을 생각을 하는데요. 전주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비빔밥 또 음식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문화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이제 테크화 시키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어떤 음식이 아니라 에드워드 리처럼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셰프가 된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의 음식을 좀 더 다르게 해석도 하고 또 아까 전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우리의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의 중심이 좀 전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